통신 자체보다는 이제 각 산업 영역에서 산업과 결합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각 인더스트리 영역에서 5G가 들어가고 그 5G로 인해서 산업 경쟁력이 높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5G를 만들고 또 망을 구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모빌리티 영역, 자동차 포함해서 관련되는 서비스와 또 자동차 외에 마스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과 투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동형 서비스를 인더스트리에 어떻게 접목할 거냐라는 고민을 했었고요. 지금 실제로 우리 산업계에서 그리고 SK텔레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의 어느 날 지인과의 약속이 있는 날입니다. 아 진짜 이 형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저희가 작년에 실제로 SBS에서 촬영을 한 거고요. 저희 자율주행차하고 작년에 국토부 주관 자율주행 그 체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보시는 차가 저희가 만든 자율주행차고요. 그래서 실제로 주행을 하면서 영동대로에서 촬영을 한 장면. 뭐야 손. 오 이거 보세요. 그냥 움직이네.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레벨 3 자율주행차고요. 이제 운전자가 타고 있고 또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핸들이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또 대피하는, 회피하는 그런 기술을 실제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좀 더 다른 짓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 이렇게 앞에 돌발 상황이 생기면 차가 스스로 인식해서 차로를 변경해서 피해간다.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HD 맵이고요. 그래서 정밀 차선 단위의 정밀 지도가 나오고 거기에서 위기 상황이 나오면 그 맵을 표시하게 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차가 이동하는. 다양한 안전 기능 덕분에 도로 위의 돌발 생활에도 곧바로 대처할 수 있고요. 운전이 힘든 고령자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라는데요. 진짜 뭐 장거리 갈 그럼 때도 진짜 나중에는 편하겠네요. 시각장애인도 자율주행차로 운전하는 날이 오겠네. 아마도 그렇겠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인지 판단 제어라는 3단계에 걸쳐서 자율주행이 일어나고 있고요. 몇 년 전부터 자율주행이 각광을 받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딥러닝 기술, 인지하는 쪽에 있어서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딥러닝은 아시는 바와 같이 공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뉴럴 네트워크 같은 어떤 그런 네트워크 모델을 만들어 놓고 학습을 계속 시키다 보면 이제 스스로 지능이 생기는 거죠. 스스로 지능이 생겨서 남자, 여자를 구별하게 되고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게 되고 사람, 보행자, 차선 이런 것들이 다 구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을 저희도 이제 접하고 또 연구하면서 상당히 어떤 기존에 해오던 어떤 그런 접근하고는 완전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인식의 기술을 어떻게 잘 하는가라는 부분들이 자율주행차 경쟁력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 글로벌 입장에서 보면 잘 한다는 웨이모, 구글 웨이모나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쪽에 있어서는 이 인지 모델을 잘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또 그 데이터를 만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좀 뒤처져 있지만 열심히 하는 기업들도 최근에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율주행차는 여전히 안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이제 사고에 대한 위험이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보시면 우버가 그 야간에 자전거를 몰고 가던 40대 여성을 친 사례가 있고요. 테슬라도 한 번씩 사고에 대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자율주행차 사고조차도 어찌 보면 그 좀 인재와 관련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버 케이스도 보면 자율주행차 레벨 3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운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좀 부주의했던 부분들, 일부 세팅을 잘못하고 일부 부주의한 상황이 발생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여러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인지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잘 동작을 하지만 예를 들어 빛이 반사가 되는 경우, 역광이 되는 경우, 비가 내리는 경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그 인지 모델을 잘 만들 거냐 하는 것은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제 센서가 오동작하는 경우, 오동작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 날씨가 안 좋거나 이제 주변 환경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빛이 반사가 되는 경우나 또 신호등을 인식한다고 보면 저희도 이제 신호등 인식하는 기술도 이렇게 만들어 보면 좋은 환경, 지금처럼 이제 날씨가 이렇게 햇볕이 비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맑은 환경에서는 신호등 인식 같은 거는 잘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밤에 예를 들어 신호등이 있는데 뒤에 그
건물이 있어서 그 건물에 네온 사인이 예를 들어 빨간색 네온 사인이 깜빡거린다 그러면 이 자율주행차는 빨간 신호등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낮에 신호등 주변에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그 플라타너스 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잎이 파랗잖아요. 그러면 이제 파란 잎이 뒤에서 이제 팔랑팔랑거리고 있으면 이제 초록색 빛으로 또 초록색 신호등으로 또 인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결국은 신호등 인식 같은 기술도 인식하는 알고리즘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협력 통신, 신호등에 대한 정보도 통신으로 자율주행차 혹은 커넥티드 카한테 알려주는 이런 협력 통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차는 기본적으로 커넥티드 카다 보니까 이 해킹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보안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도 이제 연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인지 범위 제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왜냐하면 기존의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센서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라이다만 보더라도 전방 한 100m, 한 200, 최대한 200m까지 갈 수는 있지만 앞에 이제 건물이 있거나 앞에 다른 차가 있거나 이러면 결국은 그 앞에 있는 정보가 전달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앞차의 앞에 있는 데서 사고가 났다든가 혹은 이런 좌회전,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뭔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나 혹은 사고가 났다든가 이걸 어떻게 차에게 알려줄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정밀 맵이라고 하는 지도가 있어야 되고 그 지도상에서 표시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센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공감하는 거지만 센서만으로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가기 힘들다는 것 또한 최근에 이제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HD 맵에 대한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국토부 주관 하에 이런 HD 맵을 국가 차원에서 만들기 위한 시도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 차동원 박사님께서 처음에 자동차 관련돼서 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CASE 네 가지 트렌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하나 더 덧붙인다고 하면 통신의 발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특히 레벨이 높아지면서 레벨 3에서 4, 5로 가는 단계에 있어서 5G 통신 또 V2X 통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통신이 가지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사람 간의 통신이 중요했다고 하면 지금은 사물 간의 통신, 특히 이제 V2X로 대변되는 차량 간의 통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통사고의 90% 이상, 93%, 4%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간의 실수입니다. 인간의 실수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빨간불인데 내가 이제 지나가게 되고 또 신호등을 차선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게 되고 또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데 해야 되고 인간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저지르는 또 이런 실수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줄이려면 결국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모니터링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누가 안 보고 있으면 나쁜 짓을 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누가 안 보고 있으면 신호를 위반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예요. 왜냐하면 나는 바쁜데 앞에 빨간불이고 주변에 보는 사람이 없고 그냥 지나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고가 나는 거고 그거를 막으려면 결국은 모든 차들이 다 연결을 해서 내가 신호등을 위반했을 때 옆에 있는 차들이 내 차를 다 보고 있다. 혹은 주변에 있는 통신망에서 IoT 센서가 그걸 감지한다. 그리고 그 감지된 게 경찰청으로 예를 들어 통보가 된다. 라고 하면 신호등을 위반할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만약에 법제화가 돼서 모든 차들이 신차가 출시될 때 이런 V2X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고 그걸 의무로 하게 된다고 하면 사고율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또 반발이 많겠죠.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이제 개인정보. 왜 내 차가 결국 연결된다는 건 내 차의 위치가 다 알려지는 거고 나도 모르게 내 차의 위치가 정부가 됐건 보험회사가 됐건 어딘가 전송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느끼는 반발감이 굉장히 클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개인정보와 이런 어떤 그런 통신의 접목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것도 굉장히 큰 이슈고요. 이제 예를 들면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공공의 이익이 더 앞서고 있잖아요. 개인의 어떤 이런 정보 보호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 이런 V2X 통신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이미 이제 셀룰라 기반의 V2X 방식을 정해놓고 자동차 회사나 관련 기업들을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서포트하고 있고 드라이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오히려 한국보다는 V2X 관련된 기술들이 많이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V2X 기술을 크게 이제 레이턴시, 지연 측면과 속도 측면 두 가지 축으로 나누고 보면 기존 LT가
LTE도 물론 그 굉장히 훌륭한 통신망입니다. 커버리지도 굉장히 넓고 데이터 속도도 빠릅니다만 결국은 LTE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이제 지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량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연 측면에서 보면 LTE가 한 50에서 한 100ms 정도 지연이 되고요. 5G가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한 10에서 20mm 정도 지연 속도가 됩니다.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실제로 효과가 있느냐고 보면요. 미국의 교통국에서 나온 데이터 통계를 보면 이런 V2X 통신이 접목되면 한 25% 정도 사고 감소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영상에서 보면 이제 자전거와 자동차와 사람이 전혀 충돌 없이 이렇게 막 섞여서 가고 있잖아요. 그죠? V2X가 보는 미래 모습 이런 겁니다. 이게 서로 다 연결이 돼서 이렇게 서로 충돌 없이 가면 이런 사거리에서 효율성이 엄청 높아지겠죠. 그죠? 근데 이럴 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V2X가 잘 적용이 되면 어느 정도는 효과가 클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5G에 대한 얘기를 잠깐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제가 레이턴시와 속도 측면을 말씀드렸고요. 요거를 조금 더 체감적으로 느끼려면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서 세야 되는데 제가 10ms 늦게 인지를 했다고 하면 시속 100km 달리는 차 같은 경우는 이제 28cm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100ms 뒤에 내가 그 반응을 했다고 하면 한 2.8m를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0ms와 100ms 차이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5G는 LTE 대비해서 한 60ms, 70ms 정도 단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차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통신망을 통해서 앞에 위험 상황을 알렸다고 보면 5G가 LTE보다 실제로 똑같이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했을 때 실제로 한 2m 전후로 이만큼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차가 이제 쭉 이어진다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5G망, V2X망을 구축을 해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고 좀 실증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안 관련해서 자동차 보안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볼 수 있지만 저희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퀀텀 기술을 가지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로 통신망에도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QRNG라고 퀀텀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인데 난수를 만들 때 이제 기존의 수학적인 어떤 그런 펑션에 의해서 난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퀀텀의 성질을 이용해서 난수를 만드는 칩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한 손톱만한 칩인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양자 난수 발생기를 통해서 보안의 수준을 더 높이는 기술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또 보고 있는 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HD 맵인데요. T맵 같은 이런 SD 맵이라고 합니다. 기존 맵은 이제 이런 자율주행을 위한 거는 하이 데피니션 맵이라고 하는데 하이 데피니션 맵에서의 주요 특징은 차선 단위로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그 차선 안에 동적 정보라고 하는 신호등 정보, 표지판 정보, 공사 정보 이런 부분들이 동적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자율주행차하고 연동이 되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 이렇기 때문에 HD 맵이 자율주행차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만들고 있는 기술인데요. 이제 지금처럼 비가 오는 환경에서도 차를 인식하고 뭐 이런 차선을 인식하고 이런 기술들을 계속 만들고 있고요. 이런 그 인지 쪽의 알고리즘은 계속 발전을 할 겁니다. 반대로 또 통신에 대한 기술도 계속 발전할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만나서 한다고 하면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운행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하고 있는 실증 사례를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작년부터 했던 사례인데요. 자동차 안전연구원 산하 KCT가 화성에 구축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자율주행차와 5G와 HD 맵이 결합이 돼서 여러 가지 지금 실증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고 작년 11월 달에 저희가 이제 시흥시 서울대 시흥 캠퍼스 주변에서 일반 주민을 모시고 저희가 스마트폰과 자율주행차와 실제로 관제센터와 연동을 해서 실제로 시민들을 탑승을 하게 했고요. 그래서 시민들 반응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한 60-70% 정도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고요. 요거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 한번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무인 차량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자율주행차가 달려오고 운전자를 잡지 않고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데요.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차량 공유 서비스에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열고 차량을 검색한 뒤 호출 버튼을 누릅니다. 곧이어 호출자가 서 있는 곳에 차량이 멈춰섭니다.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차입니다. 현행법상 자율주행차라도 돌발 상황에 대비해 운전석에 사람이 있지만
조작은 하지 않습니다. 자율주행 기반 차량 공유 서비스인데 지역 주민 체험 행사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안내를 받아서 정확하게 해보니까 실제로 차가 오고, 그리고 타보니까 진짜로 운전대가 운전사 없이도 움직이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런 기술이 있다는 게 정말 놀랐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를 위해 개발된 시스템이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차량을 배차합니다. 자율주행차는 관제 시스템의 명령을 받아 다음 승객을 태우러 가거나 주차장으로 향합니다. 이제 상용화를 위해 남은 과제는 자율주행차와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한 제도 개선입니다. 자율주행차가 상업화되고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해야 되는데요. 그다음에 사실 5G 통신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교통이나 통신 등이 연결이 돼야 될 거고, 그다음에 보험이나 자율주행차 기술 자체도 발전을 해야 되고요. 자율주행차와 차량 공유 기술 모두 통신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스템 전반의 해킹 대비도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올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는 이제 서울 CITS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도로교통 체계를 IT 기술을 접목해서 좀 혁신하는 사업이고요. 그 중에 상암동에 자율주행 그 실증 구간이 있습니다. 시범 구간이 있고요. 그래서 상암동에 HD맵과 자율주행을 위한 5G, V2X 인프라를 넣어서 실제로 차를 운행해서 체험 행사를 저희가 하게 되고요. 저희 SK텔레콤에서도 차 2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임시 면허를 받았고요. 이제 저희가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거는 저희가 자율주행차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자율주행차를 만들어 보고 연구를 해야 결국은 자율주행차에 필요한 HD맵이나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플랫폼, 그다음에 V2X 이런 기술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자율주행차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자율주행차를 만들어 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어렵고 또 그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또 시민들을 태운다고 했을 때 이것도 법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고에 대한 것들은 현재는 예를 들어 SK텔레콤이 차를 만들어서 다니다가 사고 나면 SK텔레콤이 100%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리스크가 큰 거거든요. 특히 일반 도로에 다닌다고 하는 거는 또 사람들 중에는 또 이상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또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차가 다니면 앞에서 괜히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거든요. 이게 제대로 동작을. 이거 보면 나오잖아요. 구글차가. 앞에 그게 찝쩍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괜히 뭐 예를 들어 자전거 갖고 한다든가.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그게 뭐 그분들한테 책임을 다 물을 수 없잖아요. 그럼 특히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부담감, 그래서 보험 제도도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보험이 우리나라 상품이 하나 정도 있더라고요. 현대해상에서 하는 자율주행차 보험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자율주행차 전면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한 10억 정도까지 이제 해주는 좀 제한적인 자율보험 상품인데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돼야 자율주행차가 다녀야 되는데 지금 자율주행 임시면허를 받은 데가 한 60개 정도, 차 대수로 보면 한 60대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율주행 차 한 대별로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 자율주행차 10대를 만든다 해도 한 대별로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차가 한 60대 정도 되고요. 근데 다니는 차들이 별로 없잖아요. 다 만들어 놓고 연구소 안에서 돌거나 이제 좀 제한돼 막아 놓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사고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그런 것들이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는 자율주행차를 더 많이 테스트하고 또 실증하고 하려는 노력들을 할 거고요. 이제 그 이유는 기업 관점에서 봤을 때 자율주행차로 인해서 열리는 시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HD맵이 이제 자율주행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자율주행차가 다닌다고 했을 때 거기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사고를 분석하고 또 안전하게 가이드를 주는 이런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저희는 또 5G 기반의 V2X를 확산하는 노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라고 얘기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이제 셔틀이라든가 그 다음에 로봇 택시라든가 뭐 이런 교통 약자를 위한 이런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조만간에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SK텔레콤이 저희가 보고 있는 이런 5가지 영역에서 지금 기술 개발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